안녕하세요. 리골코리아 신혜영입니다. 오늘은 EMI 측정 기초와 EMI 사전 적합성 검사 프리컴플라이언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규격 조형이나 수식을 외우는 시간이 아니라 왜 EMI 측정이 필요한지, 개발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쉽게 이해하는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 회사가 회로 설계, PCB 제작, 기능 시험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인증만 통과하면 출시할 수 있는데 EMI 시험에서 예상치 못한 주파수가 기준을 초과했다는 페일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증 실패는 재시험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 주파수를 확인하고 스위칭 전원인지 디지털 클럭인지 원인을 찾은 뒤 필터 추가, 공통 모드 초크 변경, 접지 구조 수정 또는 PCB 레이아웃 변경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PCB가 바뀌면 재제작, 재실장, 재시험이 모두 반복되고 개발자의 시간과 시제품 비용, 인증 일정, 출시 일정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이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개발 중에 미리 확인할 수는 없었을까? 오늘 세미나는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증시험을 개발실에서 완벽히 재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증시험은 규격화된 시험장, 안테나, 거리, 건파기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주파수의 노이즈가 큰가, 필터 추가 후 실제로 개선되었는가 같은 질문에는 개발 단계에서도 충분히 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증 전에 문제를 찾고 설계 변경 전후를 비교하는 과정을 EMI 프리컴플라이언스 사전 적합성 검사라고 합니다. 오늘 가장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EMI 측정은 합격, 불합격만 판단하는 시험이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 원인을 찾고 개선하는 엔지니어링 도구입니다. 오늘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먼저 EMI 개념과 프리컴플라이언스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고 전도성, 방사성 EMI에 필요한 장비를 알아봅니다. 후반부에서는 실제 측정 예시와 스펙트럼 분석기 설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를 정리하겠습니다. 복잡한 규격보다 전체 측정 흐름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MI란 무엇일까요? EMI는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전자기 간섭의 약자입니다. 한 장비에서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전자기 에너지가 다른 장비나 같은 장비 내부 회로에 영향을 주는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의도하지 않은 신호라는 점. 필요한 신호가 원치 않는 경로로 이동하거나 불필요한 주파수 성분이 생기면 문제가 됩니다. 둘째, 자기 자신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예를 들어 DC-DC 컨버터의 스위칭 노이즈가 같은 PCB의 ADC 측정값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EMI는 외부 문제이면서 동시에 제품 내 신호 전원 무결성과도 연결됩니다. EMI의 까다로운 특징은 항상 같은 조건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케이블 위치, 케이스 개폐, 특정 동작 모드, 예를 들면 CPU 고부와 모터 동작, 무선 통신 시작에 따라 간헐적으로 나타나 기능 시험에서는 놓치기 쉽습니다. 또한 자동차, 의료기기, 산업 장비에서는 이것이 안전과 신뢰성 문제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EMI는 성능, 안정성, 신뢰성, 인증 출시 일정을 모두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EMI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EMC입니다. EMI는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전자기 간섭이라는 현상 문제를 의미하고 EMC는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여러 장비가 같은 전자기 환경에서 서로 심각한 영향 없이 동작할 수 있는 상태 및 목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EMI는 문제이고 EMC는 목표입니다. EMC를 만족하려면 첫 번째로 내 제품이 외부에 얼마나 노이즈를 보내는가, 두 번째로 외부 노이즈를 얼마나 잘 견디는가 두 방향을 모두 봐야 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첫 번째 방향, 즉 제품이 내보내는 노이즈를 측정하는 에미션 측정을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 EMC는 두 방향으로 나뉩니다.
에미션은 제품이 전원선, 신호선 또는 공간을 통해 외부로 방출하는 노이즈이고, 이뮤니티는 외부 노이즈가 들어왔을 때 제품이 정상 동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좋은 제품은 노이즈를 적게 내보내면서 외부 노이즈에도 강해야 합니다. 오늘은 스펙트럼 분석기로 제품에서 나오는 신호를 보는 내용이므로 에미션에 집중합니다. 에미션은 경로에 따라 컨덕티드 EMI와 라디에이티드 EMI로 나뉩니다. 컨덕티드 EMI는 전도성 EMI로 전원선, 신호선, 케이블 같은 도체를 따라 전달되는 노이즈입니다. 예를 들어 SMPS 스위칭 노이즈가 전원선을 따라 AC 전원망으로 전달되는 경우입니다. 라디에이티드 EMI, 방사성 EMI는 PCB 패턴, 케이블, 하우징 틈 같은 구조를 통해 전자기파 형태로 공간에 퍼지는 노이즈입니다. 선을 따라 이동하면 컨덕티드, 공간으로 퍼지면 라디에이티드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전도성 노이즈가 긴 케이블을 만나 방사되기도 하는 등 서로 연결되어 있어 분석할 때는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MI를 이해하는 기본 구조는 소스, 패스, 빅팀입니다. 소스는 스위칭 전원, 클락, 프로세서 등 노이즈 발생원이고, 패스는 전원선, PCB, 패턴 공간 같은 전달 경로로 볼 수 있고, 빅팀은 영향을 받는 아날로그 회로나 RF 수신기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셋 중 하나를 바꿔야 합니다. 스위칭 엣지를 완만하게 해서 소스를 바꾸거나 필터 초크를 추가해서 패스를 차단하거나 민감 회로 배치를 변경해서 빅팀, 내성 강화를 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EMI의 대표 원인은 빠르게 변화하는 전압 전류입니다. 디지털 신호가 로우에서 하이로 바뀌는 라이즈 타임이 짧을수록 더 높은 주파수 성분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클락 주파수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클락 주파수가 낮아도 엣지가 빠르면 기본 주파수의 2배, 3배, 4배의 고조파가 나타납니다. 즉, 디지털 신호는 하나의 주파수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엔 RF 송신기가 없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스펙트럼 분석기는 이 에너지가 어느 주파수에 분포하는지 보여주는 장비입니다. 신호만큼 중요한 것이 전류가 되돌아오는 리턴 패스입니다. 그라운드 플레인이 연속적이면 전류 루프 면적이 작아지지만 끊기거나 우회하면 루프가 커지고 루프가 클수록 의도치 않은 안테나처럼 방사됩니다. 특히 케이블이 중요합니다. PCB만 있을 땐 방사가 적다가 케이블이 연결되면 공통모드 전류가 흐르며 방사가 크게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EMI 측정은 PCB뿐만 아니라 전원 구조, 접지, 케이블, 하우징까지 시스템 전체를 봐야 합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파트에서는 왜 프리컴플라이언스가 필요한지 정식 인증과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식 인증 시험인 풀 컴플라이언스 테스트는 시험장, 거리, 안테나 높이, 케이블 배치, 대역폭, 디텍터 등이 규격으로 정해지고 그 결과로 기준 만족 여부를 공식 판정합니다. 프리 컴플라이언스 측정은 공식 성적서를 위한 시험이 아니라 개발 단계에서 EMI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측정입니다. 정식 시험이 규격을 만족하는가를 묻는다면 프리 컴플라이언스는 어느 주파수에서 위험한가, 노이즈는 어디서 발생하는가, 설계 변경 후 개선되었는가를 묻습니다. 프리 컴플라이언스의 목적은 네 가지입니다. find, 어느 주파수에서 노이즈가 큰지를 찾고, compare, 필터, PCB 케이블, 하우징 변경 전후를 비교하고, improve, 원인에 맞는 조치, 필터나 접지 레이아웃 등을 정하고, reduce risk, 인증 실패 위험을 줄입니다. 100% 통과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아무것도 측정하지 않은 상태로 인증을 보내는 것과 위험 신호를 계속 확인한 상태로 보내는 것은 실패 가능성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프리 컴플라이언스는 인증을 대신하는 시험이 아니라 인증 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개발 과정입니다.
많은 프로젝트가 EMI 측정을 인증 직전 마지막 단계에 배치합니다. 하지만 완성 후 수정할수록 비용이 더 커지겠죠. 초기 회로 단계에서는 부품 변경이 쉽지만 PCB와 기구까지 완성된 뒤에는 필터 하나 넣을 공간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 흐름은 초기 시제품 측정, 원인 추정, 설계 변경, 재측정, 비교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즉, EMI 측정은 한 번의 시험이 아니라 측정, 분석, 수정, 재측정으로 이어지는 반복 과정입니다. 가장 좋은 답은 가능한 이른 단계부터 반복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첫 PCB 단계에서는 근거리장 프로브로 주요 발생원 위치를 찾고, 기능 검증 단계에서는 대기, 최대부하, 통신, 모터 동작 모드별로 EMI 변화를 비교합니다. 기구물 케이블이 연결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하우징을 닫았을 때 감소하기도 하고 틈 때문에 오히려 커지기도 합니다. 양산 시제품 단계에서는 최종 어댑터, 케이블, 주변 장치를 포함해 측정합니다. 따라서 초기엔 발생원 탐색, 중간엔 변경 효과 비교, 후반엔 실제 인증 위험 확인, 이렇게 단계마다 목적이 다릅니다. 프리 컴플라이언스는 정식 인증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개발실에는 방송통신, 와이파이 신호, 벽 반사, 규격과 다른 측정 거리, 안테나 높이 등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실 값이 리미트 아래라고 통과를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신호가 크다고 DUT 문제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프리 컴플라이언스의 가치는 절대값 재현보다 상대적인 변화 확인에 있습니다. 필터 전후 10dB가 개선되었다처럼 말이죠. 단 비교하려면 장비 설정, 프로브 위치, 케이블 배치, 동작 모두가 동일해야 합니다. 공식 판정 장비보다 개발 방향을 결정하는 비교 도구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프리 컴플라이언스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외부 환경, FM 방송, 이동통신, 와이파이를 DUT 노이즈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구분법은 DUT 전원을 껐을 때와 켰을 때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꺼도 남아있으면 외부 신호, 켰을 때만 나타나거나 켜지면 DUT와 관련이 높습니다. 동작 모드를 바꾸는 것도 유용합니다. 모터를 멈추면 사라지는 신호는 모터 드라이브와 연결됩니다. 이 구분 과정은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정식 인증에는 규격화된 환경이 필요하지만 개발 단계에서 문제를 찾고 비교하는 목적이라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심 장비는 스펙트럼 분석기이고 무엇을 측정하느냐에 따라 앞단이 달라집니다. 컨덕티드 EMI는 LISN, 라인 임피던스 안정 네트워크, 라디에이티드 EMI 원인 탐색은 근거리장 프로브, 방사 측정은 안테나를 사용합니다. 프리앰플리파이어나 어테뉴에이터 등은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합니다. 장비를 고르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첫째, 무엇을 찾으려는지 목적. 둘째, 측정 주파수의 범위. 셋째, 절대값이 중요한지 상대 비교가 중요한지입니다. 어떤 장비를 사야 하느냐보다는 이 측정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싶은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직접 측정 예시를 살펴보기 전에 오늘 측정할 때 사용할 스펙트럼 분석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간단한 RSA800 시리즈의 스펙트럼 분석기를 통해 컨덕티드 전도 테스트와 라디에이티드 방사 테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RSA800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컴팩트하고 포터블한 사이즈로 나와 현장에서도 야외에서도 실험실에서도 쓰기 좋은 형태로 나온 스펙트럼 분석기입니다. 1.9kHz의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USB-C 타입 PD 전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휴대용 배터리를 결합하여 야외에서도 현장에서도 사용을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파수 범위는 5kHz부터 4.5, 8.5, 14GHz 중에 선택할 수 있고 총 6가지의 모드를 지원합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오늘 EMI 모드를 사용해서 실제 신호를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conducted EMI를 실제로 어떻게 측정하는지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LISN과 스펙트럼 분석기를 연결하고 문제 주파수 찾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conducted EMI 기본 측정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AC 전원을 LISN에 입력해 DUT를 LISN DUT 출력 포트에 연결하고 LISN의 RF 아웃풋을 RF 케이블로 스펙트럼 분석기에 연결합니다. LISN은 DUT가 바라보는 전원선 임피던스를 일정하게 만들고 전원망 외부 노이즈와 DUT 노이즈를 구분하며 고주파 노이즈를 측정 포트로 분리해 전달합니다. 그리고 DUT를 켜고 끄는 순간에 큰 트랜지언트가 나타날 수 있어 트랜지언트 리미터로 분석기 입력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측에 보이는 사진은 실제 고객 환경에서 LISN과 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해 구성해 두었던 사진입니다. 연결이 끝났다고 바로 DUT를 켜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먼저 DUT 오프 상태에서 베이스라인을 측정하고 트레이스를 저장합니다. 그 다음 DUT를 켜고 같은 설정으로 측정해 새로 나타나거나 레벨이 증가한 신호를 확인합니다. 초기 설정은 여유 있게 해줍니다. 전도성 방출은 보통 150kHz에서 30MHz의 주파수 범위를 보고 레퍼런스 레벨과 어테뉴에이션은 오버로드 방지를 위해 여유 있게 설정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 장비를 이용해서 전도 EMI를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사용하는 장비 중 스펙트럼 분석기를 제외한 LISN과 EMI 애널라이저는 저희 협력사인 EMSys에서 데모를 위해 대여해 주셨습니다. 좋은 장비를 지원해 주신 EMSys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전에 구성되어 있는 데모 시스템을 이용해서 측정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실제 실험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성하시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도 EMI를 측정할 때는 먼저 AC 전원과 DUT 사이에 LISN을 연결합니다. LISN을 통해 DUT가 바라보는 전원 임피던스를 일정하게 만들어주고 DUT에서 전원선을 통해 나오는 노이즈를 측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LISN의 RF 출력을 일반적으로 스펙트럼 분석기에 연결해서 측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측정 환경을 간단하게 모사해 놓은 EMSys의 데모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 데모 장비 안에는 DUT의 역할을 하는 간단한 SMPS가 들어있고 그리고 내부에 LISN도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LISN 다음에 LISN에서 나오는 L1L2의 값을 EMI 애널라이저라는 장비를 추가해서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 EMI 애널라이저는 EMSys의 기술로 만들어진 장비인데요. LISN을 통해 측정되는 전도 노이즈에는 CM, 커먼 모드 성분과 DM, 디퍼런셜 모드의 성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EMI 애널라이저는 이 두 가지 성분을 분리해서 볼 수 있게 CM 성분과 DM 성분으로 구분해 주기 때문에 실제 노이즈가 발생했을 때 이 노이즈가 CM에서 발생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DM에서 발생하는 문제인지를 조금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환경과 비슷하게 DUT, LISN, 그리고 EMI 애널라이저, 스펙트럼 분석기 순서로 신호를 받아와 확인해 볼 겁니다. 우선 DUT와 LISN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부분들을 쇼트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LISN의 출력인 L1과 L2를 EMI 애널라이저로 연결해 줄 거고요. EMI 애널라이저에서 분리한 CM 신호를 스펙트럼 분석기로 넣어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DUT나 전원 쪽에서 순간적으로 큰 트랜지언트가 발생하게 되면 스펙트럼 분석기에 입력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앞단에 트랜지언트 리미터를 연결해서 약 20dB 정도 감쇄시킨 상태로 신호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EMI 신호를 보기 전에 스펙트럼 분석기에 EMI 모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펙트럼 분석기에서 EMI 모드로 들어갑니다. EMI 모드로 전환이 되면 매스 셋업 버튼을 누르고 스캔 테이블로 들어가겠습니다. 스캔 테이블에서는 오늘 측정하려는 주파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EMI 시험에서는 적용되는 규격이나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측정해야 하는 프리퀀시 레인지, RBW, 디텍터 등의 조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규격에 맞춰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간단한 데모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EMI 측정 구간인 150kHz부터 30MHz까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체크박스를 활성화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필요하시다면 RBW나 스캔타임 같은 값들을 직접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 데모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스윕 타임을 2초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스캔 테이블 설정이 끝났다면 다시 이전 화면으로 나와서 스캔 시퀀스를 스캔 서치 매저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이름 그대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먼저 지정된 주파수 범위를 스캔하고 그 중에서 주요 신호를 서치한 다음 선택된 신호에 대해서 다시 매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면 측정이 끝난 뒤 주요 신호들이 시그널 리스트에 정리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스캔 설정은 끝났고요. 이번에는 매서 셋업에서 리미트 탭으로 들어가서 리미트 라인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데모는 멀티미디어에 들어가는 DUT라는 가정으로 EN55032 규격을 예시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물론 실제 측정에서는 제품의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적용되는 EMI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규격과 클래스, 측정 조건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리골 스펙트럼 분석기에는 대표적인 EMI 규격이 리미트 값으로 미리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빌트인 폴더에 들어가서 리미트 파일을 불러와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예제로 EN55032의 컨덕티드의 클래스 B의 포지티브 리미트 피크를 불러와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결해준 트랜지언트 리미트에 의해 마이너스 20dB 되는 부분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인풋 아웃풋 버튼을 눌러 설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코렉션즈 탭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소자인지 안테나, 케이블 등의 값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아더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디트를 누르고 어펜드 포인트를 눌러 리스트를 추가하고 주파수와 감쇄값, 이득값 등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해당 트랜지언트는 150kHz부터 30MHz까지 20dB의 어텐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프리퀀시 레인지와 앰플리튜드 값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네이블과 어플라이 온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측정 준비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스윕 버튼을 누르고 싱글로 설정한 다음 스타트 시퀀스를 해서 실제 측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부터입니다. 단순히 페일 났다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어떤 원인 때문에 해당 주파수의 노이즈가 발생했는지를 찾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CM 신호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DM을 리미트를 초과하는 신호가 있다면 우선
커먼 모드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데모로 CM 코일과 Y캡을 적용해서 이 노이즈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 제품을 개발하실 때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코일 하나만 넣고 끝나는 경우보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주파수와 노이즈 패스를 확인하면서 인덕터를 적용할지, 캐패시터를 추가할지, 커먼 모드 초크를 적용할지, 혹은 PCB 레이아웃이나 그라운드 구조를 변경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가면서 개선해 나가시게 됩니다. 그럼 CM 코일과 Y캡을 적용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싱글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문제가 있었던 주파수의 신호가 어떻게 변했는지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EMI 디버깅에서는 절대적인 값도 중요하지만 대책을 적용하기 전과 적용한 이후에 신호가 몇 dB 정도 감소했는지를 비교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CM을 확인했으니 이번에는 EMI 애널라이저를 이용해서 DM 신호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DM 신호는 아직까지 노이즈가 초과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DM 코일과 X캡을 넣어 노이즈 문제를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CM과 DM을 나눠서 확인하게 되면 어떤 형태의 필터나 대책을 적용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개발 단계나 프리 컴플라이언스 측정에서는 먼저 피크 디텍터를 이용해서 빠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신호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크는 빠르게, 워스트 케이스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디버깅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소에서 최종적으로 규격 적합성을 판단할 때에는 적용되는 규격에 따라 쿼즈 피크와 에버리지 디텍터를 이용해서 측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발 단계에서 피크 기준으로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했다면 시험소에 가기 전에 쿼즈 피크와 에버리지 값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 장비에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트레이스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현재 트레이스 1에서는 피크 값을 보고 있는데요. 만약 피크와 쿼즈 피크, 에버리지를 함께 비교하고 싶다면 트레이스를 추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스 2를 ON으로 설정해주고 디텍터를 쿼즈 피크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트레이스 3을 EMI 에버리지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쿼즈 피크는 단순히 신호의 크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호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도 반영하는 가중 디텍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같은 크기의 신호라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신호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평가되고 드물게 발생하는 신호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에버리지는 말 그대로 신호의 평균적인 레벨을 평가하기 위한 디텍터입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는 먼저 피크를 이용해서 문제가 될 만한 주파수를 빠르게 찾아서 개선해 나가고요. 어느 정도 피크 신호를 줄였다면 마지막으로 시험소에 가기 전에 쿼즈 피크 리미트와 에버리지 리미트를 각각 불러와서 실제 규격 조건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처럼 세 가지 트레이스를 모두 활성화하면 한 화면에 피크, 쿼즈 피크, 에버리지가 세 가지 결과가 함께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쿼즈 피크와 에버리지의 경우 여러 값을 측정하여 나타내기 때문에 확연히 속도가 느리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랩실에서도 단순히 노이즈의 존재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주파수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CM인지 DM인지, 그리고 대책을 적용했을 때 실제로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이 세 가지 순서대로 확인해 나가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전도 EMI를 디버깅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측정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DUT를 켠 화면에는 노이즈 플로우 위로 여러 피크가 나타났었죠. 이때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은 규칙성입니다. 예를 들어 500kHz의 큰 신호, 그리고 1MHz, 1.5MHz, 2MHz에 반복되는 피크가 있다면 500kHz의 2배, 3배, 4배로 일정한 간격입니다. 가장 높은 피크 하나만 보지 말고 피크 사이의 간격과 주파수 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스위칭 파형은 완만한 사인 웨이브가 아니라 전력 반도체가 켜짐 꺼짐을 매우 빠르게 전환하며 짧은 시간에 큰 전압, 전류 변화를 만듭니다. 시간 영역에서 빠르게 변하는 신호는 주파수 영역에서 넓은 대역 성분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스위칭 주파수가 500kHz여도 정수배에서 고주파가 나타나고 더 높은 주파수에서는 PCB 기생 성분에 의한 링잉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심 주파수를 찾았다면 DUT의 동작 조건을 바꿔봅니다. 부하가 늘 때 특정 신호가 함께 증가한다면 전력 변환 회로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 신호는 주파수만 보지 말고 회로 정보와 연결해 해석해야 합니다. 일정 간격 피크는 클락 스위칭 고조파, 부하 증가 시 함께 증가하면 파워 스테이지, 케이블 연결 시 증가하면 커먼 모드 커런트를 의심합니다. 필터 적용 전후 결과를 겹쳐보면 500kHz 기본 신호와 고조파가 함께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터를 추가해도 개선이 없다면 부품값만 바꾸기보다는 경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필터 위치가 발생원에서 멀거나 그라운드 연결이 길면 고주파를 충분히 우회시키지 못합니다. 커먼 모드, 디퍼런셜 모드 원인을 잘못 판단하면 기대한 개선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도 측정 시에 자주 하는 실수도 살펴보겠습니다. DUT 오프 배경 측정을 누락한다거나 입력 보호 없이 연결하는 것, 조건이 매번 다르다거나 피크 하나만 확인하는 것, 변경 전 트레이스 저장을 해놓지 않는 것, 규격과 다른 설정으로 패스페이를 단정 짓는 것 등이 있습니다. 실무 흐름은 안전 확인부터 결과 기록까지 10단계로 이어지는 반복 과정이기 때문에 이를 기억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MI는 전원선을 통해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라디에이티드 EMI 사전 적합성 측정과 근거리장 프루브를 이용한 발생원 탐색, 그리고 스펙트럼 분석기 설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를 살펴봅니다. 정식 방사 시험에서 특정 주파수가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어느 부품 원인인지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테나 방사 측정은 일정 거리에서 DUT 전체가 얼마나 방사하는지 평가하는 방법이고, 근거리장 프로브는 PCB에 가까이 접근해 국소적인 전기장, 자기장을 탐색합니다. 정식 시험에서 문제 주파수를 확인한 뒤 근거리장 프로브로 원인 위치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리장 프로브는 크게 E필드 프로브와 H필드 프로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필드 프로브는 전압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전기장을, H필드 프로브는 전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자기장을 탐색하는 데 사용합니다. 오늘 사용하는 리골 NFP3는 4개 모두 H필드 프로브로 구성되어 있어 파워루프나 인덕터, PCB 패턴 주변을 스캔하면서 자기장이 강하게 발생하는 위치를 찾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사 EMI 측정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측정 구성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오늘 측정할 DUT는 데모보드로 준비했고요. DUT 주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확인하기 위해 니어필드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방사 노이즈의 위치와 주파수 성분을 확인하는 데모이기 때문에 현재는 약 10cm 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H필드 프로브를 연결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보여드리는 니어필드 프로브 측정은 실제 시험소에서 안테나를 이용해 측정하는 정식 라디에이티드 이미션 시험과 동일한 측정은 아닙니다. 실험실에서는 주로 어떤 주파수에서 노이즈가 발생하는지, 어느 위치에서 신호가 강하게 나오는지, 그리고 대책 전용 전후에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프리-EMI 또는 디버그 용도로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장비 설정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전도 EMI 측정과 스펙트럼 분석기의 기본적인 설정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매스 셋업에서 스캔 테이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측정할 주파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방사 EMI를 보기 때문에 30MHz부터 1GHz까지 측정해 보겠습니다. 해당하는 세 구간을 활성화해 주시고요. 스캔 설정이 끝났다면 동일하게 스캔 시퀀스를 스캔 서치 매저로 변경해 줍니다. 이제 리미트도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방사 측정이기 때문에 라디에이티드 리미트를 불러와야 합니다. 리미트 메뉴로 들어가서 임포트 리미트를 선택하고요. 오늘은 예제로 EN55011에서 라디에이티드 클래스 A 3m 쿼지티브 피크 조건의 리미트 파일을 불러와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리미트까지 설정했으니 실제 측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윕으로 가서 싱글 모드로 변경해주고 스타트 시퀀스를 눌러 실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측정이 완료되면 이렇게 전체 주파수 범위에서 발생하는 신호와 리미트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랩실에서는 이 결과를 기준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주파수를 찾고 대책 전용 전후에 상대적인 변화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한 가지 기능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 미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미터는 전체 주파수 범위를 수입해서 보여주는 기능이라기보다는 특정 주파수에서 현재 측정되고 있는 앰플리튜드 값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25MHz 부근에서 관심 있는 신호를 찾았다면 미터의 주파수를 125MHz로 설정해서 해당 주파수의 레벨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니어필드 프로브를 PCB 위에서 움직이면서 어떤 위치에서 신호가 강해지는지 찾거나 필터나 쉴딩 같은 대책을 적용했을 때 신호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미터에서는 피크뿐만 아니라 쿼즈 피크, EMI 에버리지 디텍터도 설정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설정하려면 매스 셋업으로 들어가서 미터 컨트롤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각각 확인하고 싶은 디텍터를 선택해주고 ON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 상단을 보시면 미터에서 현재 측정하고 있는 프리퀀시와 LBW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터의 측정 주파수를 변경하고 싶다면 프리퀀시 버튼을 눌러서 프리퀀시를 설정해 주시고
RBW를 변경해주고 싶다면 밴드위스를 눌러서 변경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해두면 원하는 주파수를 EMI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디버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브 위치를 조금씩 이동하거나 방향을 바꾸면서 미터 값을 확인하면 이 부품 주변에서 이 주파수의 노이즈가 가장 강하게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 더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측정이 모두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레포트 기능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개발이나 프리컴플라이언스 측정에서는 단순히 측정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개선 전후를 비교하거나 시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측정 데이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비에서 측정 결과를 레포트 형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이브 메뉴로 들어가서 우측에 매스 셋업 탭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레포트에 들어갈 세부 정보를 정하기 위해서 에디트 레포트를 눌러줍니다. 여기에서는 특정 당시의 템퍼리처, 휴디티, 오퍼레이터, DUT 정보 등을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함께 저장해 두시면 나중에 다시 측정했을 때 당시의 시험 환경과 조건을 비교하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레포트의 출력 형식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장비에서 지원하는 형식에 따라 HTML 또는 PDF 형태로 레포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항목을 모두 설정한 다음 익스포트 레포트를 눌러 저장 위치와 파일 이름을 지정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익스포트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한 레포트를 PC에서 열어보게 되면 측정했던 스펙트럼과 시그널 리스트, 리미트 정보, 그리고 입력했던 시험 조건 등이 함께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방사 EMI를 랩실에서 디버깅할 때는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스캔을 통해 문제가 될 주파수를 찾고 그 다음 니어필드 프루브와 미터를 이용해서 노이즈 소스가 어디인지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대책 전용 전후의 변화와 측정 결과를 레포트로 남겨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정식 시험소에 가기 전에 랩실에서도 상당 부분 EMI를 미리 찾아보고 개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인 후보를 찾았다면 간단한 임시 조치로 가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라이트 클램프로 방사가 줄면 커먼 모드 커런트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시 조치는 양산 해결책이 아니라 원인 확인 도구입니다. 케이블은 의도하지 않은 안테나가 될 수 있고 금속 하우징도 통풍구 조립 틈이 슬롯 안테나처럼 동작할 수 있어 개폐 전후를 비교해야 합니다. 스펙트럼 분석기 설정에서 자주 하는 5가지 실수도 살펴보겠습니다. RBW를 임의로 설정하면 결과를 오판할 수 있습니다. 피크 디텍터 결과만으로 판단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험소를 가기 전에 반드시 쿼드 피크, 에버리지도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도를 최대로 높이면 항상 좋다는 오해를 가지는 것, 외부 환경 신호와 DUT 신호를 구분하지 않는 것, 측정 조건을 기록하지 않는 실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프리컴플라이언스의 핵심은 반복 비교이므로 반복할 수 없는 측정은 활용 가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라디에이티드 EMI 디버깅 흐름을 정리하면 문제 주파수를 확인하고 DUT 오프 온으로 외부 신호와 구분한 뒤 클락 스위칭 주파수와의 관계를 분석합니다. 근거리장 프로브로 PCB를 스캔해 영역을 줄이고 케이블 하우징 영향을 확인합니다. 페라이트나 임시차폐로 가설을 검증한 뒤 정식 설계 변경을 적용하고 동일 조건에서 전체 대역을 재측정합니다. EMI는 인증 단계에서만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라 개발 초기부터 반복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Conducted EMI는 LISN과 스펙트럼 분석기로, Radiated EMI는 안테나와 근거리장 프로브의 스펙트럼 분석기를 연결해 발생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프리컴플라이언스는 정식 인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주파수를 미리 찾고 전후를 비교해 인증 실패 위험을 줄이는 과정입니다. EMI 측정은 합격, 불합격 시험이 아니라 제품을 더 안정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개발 도구입니다. EMI 문제를 만났을 때 복잡한 용어보다는 세 가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어느 주파수에서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 신호는 어디에서 발생하고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가? 설계를 변경한 뒤 동일 조건에서 실제로 줄어들었는가? 이 세 질문을 반복하면 EMI 측정이 복잡한 규격 시험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엔지니어링 과정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Q&A 질문 시간을 통해 답변을 드릴 텐데요. 이번 세미나에 미리 설문조사를 통해 접수된 질문들이 많아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고 시간이 남으면 추가적으로 질문에 대한 내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리니어 스위칭 전원의 풀 로드 노이즈 어떻게 측정하나요? 이때는 전원 노이즈를 측정해서는 먼저 무엇을 측정하려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전원 출력 리플 노이즈인지 EMI 관점의 컨덕티드 에미션인지에 따라 측정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출력 리플은 오실로스코프로 전원 출력단을 측정하고 컨덕티드 EMI는 AC 파워, LISN, DUT 구성에서 LISN의 RF 아웃풋을 스펙트럼 분석기에 연결하여 측정합니다. 스위칭 전원이 500kHz로 동작한다면 500kHz의 기본 주파수뿐만 아니라 1메가, 1.5메가, 2MHz 등의 하모닉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부하가 증가하면 스위칭 전류가 커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EMI나 리플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전원 제어 방식에 따라 반드시 풀 로드에서 최대 노이즈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로드가 없을 때 25%, 50, 75, 100 로드 조건을 따로 비교하면 좋습니다. 프로빙할 때는 그라운드 리드를 최대한 짧게 긴 악어 클립 접지는 피하고 가능하면 그라운드 스프링을 사용합니다. 20MHz 밴드위스 리밋 조건도 함께 확인하고 작은 리플 관찰에도 AC 커플링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챔버에서는 페일이 났는데 랩실 프로브로는 안 잡힙니다. EMI 디버깅에서 정말 자주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챔버 측정과 근거리장 프로브 측정은 측정 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챔버에서는 안테나를 이용해 DUT 전체에서 방사되는 파필드 라디에이션을 측정하고 근거리장 프로브는 PCB 주변의 국부적인 전기장, 자기장을 찾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챔버에서 300MHz 페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PCB 모든 위치에서 300MHz가 강하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랩실에서는 5단계로 접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스텝 1은 챔버 페일 주파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40MHz에서 리미트 대비 플러스 5dB 초과라면 이 주파수를 디버깅 기준으로 잡습니다. 스텝 2는 그 주파수를 중심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센터 240MHz, 스팬 50MHz, RBW 100kHz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와이드 스팬으로만 보면 작은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스텝 3는 근거리장 프로브로 PCB를 스캔하는 것입니다. DC-DC 컨버터, 모스펫, 스위칭 노드, MCU 클락 등 연결부를 확인합니다. 특히 케이블과 커넥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PCB에서는 약한 신호라도 케이블이 안테나 역할을 하면서 챔버에서 큰 방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텝 4는 케이블 배치와 DUT 구조를 실제 시험과 비슷하게 재현하는 것입니다. 같은 케이블, 같은 길이, 같은 I/O 상태, 같은 로드, 같은 동작 모드를 최대로 재현해야 합니다. 스텝 5는 의심 부분을 임시 수정해 변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페일 주파수가 눈에 띄게 감소한다면 원인 경로를 상당히 좁힌 것입니다.
EMI 디버그의 목적은 챔버 측정값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페일 프리퀀시와 노이즈 소스, 커플링 패스의 상관관계를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EMI를 효과적으로 줄이려면 어떤 순서로 접근해야 하나요? EMI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필터나 페라이트 같은 부품을 추가하기보다는 먼저 노이즈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어디를 통해 밖으로 나오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게 세 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이즈가 발생하는 곳을 찾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전원부나 빠르게 동작하는 디지털 회로에서는 많은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리장 프로브 등을 이용해서 PCB의 여러 부분을 측정해 보면 어느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큰 노이즈가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단계에서 회로나 PCB 설계를 개선해서 노이즈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노이즈가 밖으로 전달되는 경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노이즈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외부로 방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PCB의 배선이나 그라운드 구조, 그리고 외부로 연결된 케이블 등을 통해 노이즈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이즈가 어디서 발생했는가 뿐만 아니라 어디를 통해 밖으로 나가고 있는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케이블은 길이가 길기 때문에 안테나처럼 동작하면서 노이즈를 외부로 방사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인에 맞는 대책을 적용합니다. 회로 자체가 원인이라면 회로나 PCB 설계를 개선하고 케이블을 통해 노이즈가 나간다면 페라이트나 필터 등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외부로 직접 방사되는 것이 문제라면 금속 케이스나 차폐 구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무조건 필터나 차폐 부품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맞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EMI 문제를 만났을 때 간단하게 어디에서 노이즈가 발생했는지 찾고 어디를 통해 나가는지 확인하고 그 원인에 맞는 대책을 적용한다. 이 세 가지 단계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EMI를 기본 오실로스코프만으로 측정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오실로스코프로는 정식 EMI 인증 측정을 대체하기 어렵지만 EMI 원인 분석과 상대적인 비포 애프터 비교에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 1은 오실로스코프 FFT입니다. 근거리장 프로브를 스코프에 연결하고 FFT 기능을 사용하면 스위칭 펀더멘탈, 하모닉, 클락 하모닉, 브로드밴드 노이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MHz 클락이 있다면 100, 200, 300, 400, 500MHz의 하모닉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FFT 윈도우, 레코드 랭스, 샘플링 레이트, 프리퀀시 레졸루션, 노이즈 플로우 조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방법 2는 오실로스코프와 근거리장 프로브를 함께 쓰는 것입니다. 채널 1의 스위칭 노드, 채널 2의 니어필드 프로브를 연결해 두 신호의 타이밍 관계를 확인하면 스펙트럼 분석기만으로 알기 어려운 어떤 동작 순간에 EMI가 발생하는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실로스코프 FFT는 스펙트럼 분석기의 EMI가 아닙니다. 정식 EMI 모드에 규정된 RBW, 피크, 쿼즈 피크, 에버리지 디텍터 등 EMC 규격 측정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FFT 결과가 리미트보다 낮으니 인증 패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실로스코프는 EMI의 인증 장비가 아니라 EMI 디버그 장비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랩실 프리 EMI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프리 EMI에서 가장 큰 실수는 측정값의 절대값만 보는 것입니다. 일반 랩실에서는 와이파이, 블루투스, 휴대폰, FM 라디오, LTE 5G, 스위칭 파워 서플라이, LTE 조명 등 LED 조명 등 엄청나게 많은 앰비언트 RF 노이즈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먼저 앰비언트 스캔을 해야 합니다. DUT 오프 상태로 주변 환경 노이즈를 저장하고 DUT 온 상태로 다시 측정한 뒤 ON에서만 증가하는 신호를 찾습니다. 이 방법만으로도 외부 RF와 DUT 노이즈를 상당 부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측정 조건의 반복성입니다. 근거리장 프로브 측정 시 PCB와 프로브 거리, 방향, 위치, 케이블 배치가 조금만 달라져도 값이 크게 변하므로 프로브 위치와 방향을 사진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노이즈 플로우 확인입니다. RBW, VBW, 어테뉴에이션, 프리앰플리파이어 설정에 따라 노이즈 플로우가 달라지므로 작은 EMI를 찾을 때는 노이즈 플로우보다 충분히 높은 신호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디텍터 설정입니다. 프리스캔에서는 피크 디텍터로 빠르게 워스트 케이스를 찾고 정식 시험에서는 해당 제품 규격에 따라 쿼즈 피크, 에버리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프리-EMI 결과와 인증기관 측정값이 완전히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랩실 측정의 목적은 문제가 될 주파수 찾기, 노이즈 소스 찾기, 개선 전후 비교, 페일 가능성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수정 전 300MHz 성분이 마이너스 32dBm, 수정 후 마이너스 45dBm이라면 절대값을 정확히 모른다 해도 약 13dB 개선되었다는 것은 매우 유용한 정보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서 세미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1시간 안에 세미나를 구성하느라 많은 부분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EMI와 스펙트럼 분석기에 대한 내용은 리골코리아 유튜브 채널의 리스펙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업데이트되니 구독해주시면 더 유익한 자료를 전달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세미나 중에 궁금한 일을 해결하시지 못하셨다면 저희에게 메일이나 혹은 저희 리골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챗봇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비에 대한 궁금한 점, 데모 시연 혹은 장비 대여도 요청해 주셔도 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